여러분 혹시 지금 30평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관리비로 4천만 원 이상이 사라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건 여러분 판단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0평 아파트는 여러분 세대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가족 모여 살던 시절에는 30평이 딱 맞는 집이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여기까지 잘 살아오신 겁니다. 문제는 집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도 예전 기준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후는 젊을 때의 연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큰 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쌓이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결국 집이 짐이 됩니다. 노후에 망하지 않는 집에는 딱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입원해서 무너집니다. 오늘 그 얘기 아주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집으로 옮겨야 노후가 안전한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실제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했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정말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왜 30평 아파트가 위험해졌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30평이 나쁜 평형이라는 게 아닙니다. 30평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줄어드는 30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가 넘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는 대부분 1인이나 2인입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부부 둘이서 사시거나 혼자 사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30평은 너무 넓습니다. 필요 없는 방이 2개, 3개씩 있습니다. 그 방들은 그냥 창고가 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받으십니까? 60만 원에서 8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관리비로 30에서 4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생활비도 써야 하고 병원비도 써야 하고 경조사비도 써야 하는데 관리비만으로 연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관리비 문제였고요. 지금부터 더 심각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환금성 문제입니다. 환금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30평 아파트가 잘 팔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30평은 애매해서 잘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2인 가구는 30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삽니까? 3인 이상 가구가 사야 하는데 요즘 3인 이상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큰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관리하기 힘들고 관리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작고 편한 집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30평 아파트는 사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실제로 요즘 30평 아파트 내놓으신 분들 중에 1년 넘게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건 단순히 사는 곳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노후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병원비 필요할 때, 요양원 들어가야 할 때, 자녀 도움이 필요할 때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팔리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30평 아파트는 방이 많습니다. 거실도 넓습니다.
화장실도 2개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청소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70대, 80대 되시면 청소하는 것도 힘듭니다. 넓은 거실 청소하고 안 쓰는 방들 청소하고 화장실 2개 청소하는 게 정말 큰 일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의 방 한두 개는 아예 문 닫아놓고 안 쓰십니다. 청소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방들은 먼지만 쌓입니다. 관리비는 그 방들 포함해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안 쓰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자, 여기까지가 30평 아파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수요가 줄어들어서 팔기 어렵습니다. 둘째,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연금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셋째, 나이 들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30평이 문제라는 건 알겠어. 그럼 도시 아파트를 버리고 전원주택으로 가면 되겠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은퇴하면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면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부터 전원주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으로 옮겼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은 로망입니다. 그런데 로망과 현실은 다릅니다. 로망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병원 자주 가십니까? 당연히 자주 가십니다. 젊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되면 한 달에 한 번, 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병원 갑니다. 만성질환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대부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30분, 40분, 1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119 불러도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큰 병원은 더 멀리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를 불렀는데 도착하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까지 가는데 또 30분이 걸렸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만약에 도시에 살았다면 10분 안에 병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통입니다. 전원주택은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마트 가려면 차 타고 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차 타고 가야 하고, 은행 가려면 차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기 힘들어집니다. 70대 중반, 후반 되시면 운전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운전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주택에서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자녀들한테 의지할 수 있냐고요? 자녀들도 바쁩니다. 일하고 애들 키우고 자기 생활하느라 바쁩니다. 부모님 모시고 장 보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줍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만 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만나고 산책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고 경로당 가면 친구들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어떻습니까? 집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웃집까지 100m,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습니다. 말 상대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우울해집니다. 배우자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둘이서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자 먼저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혼자 사시다가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유지 관리입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다릅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해 줍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고쳐주고 수도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고 정화조 청소도 해줍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전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 나면 본인이 업체 불러야 하고 지붕 새면 본인이 수리해야 하고 정화조 막히면 본인이 청소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 80대 되면 이런 일들 처리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전원주택은 땅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텃밭 가꾸는 게 재미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 아파서 못합니다. 무릎 아파서 못합니다. 그러면 텃밭은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뽑고 나무 가지 치고 낙엽 쓸고 하는 게 젊을 때는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고역입니다. 결국 관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 금방 낡아 보입니다. 그럼 전원주택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선택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원주택이 가능한 사람의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전원주택은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응급병원까지 차로 20분 이내여야 합니다. 20분입니다. 30분도 아니고 20분입니다. 왜냐하면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경우 몇 분 차이로 생사가 갈립니다. 전원주택 알아보실 때 꼭 병원까지 거리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 차 없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걸어서 10분 안에 편의점이나 작은 슈퍼마켓이 있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야 합니다. 나중에 운전 못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이웃이나 가족이나 커뮤니티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자녀가 살거나 이웃과 왕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노인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전원주택은 휴식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원주택은 로망입니다. 그런데 조건 안 맞는 로망은 지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0평 아파트의 문제점과 전원주택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 30평도 안 되고 전원주택도 안 되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메모하실 분은 메모 준비하십시오. 노후에 망하지 않는 집의 조건, 원래는 5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를 보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실제로 노후를 잘 보내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 3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노후의 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 조건, 생활 인프라가 도보권에 있어야 합니다. 도보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 타고 가야 하는 거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운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뭡니까? 병원, 약국, 마트, 은행, 주민센터입니다. 이 5가지가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병원과 약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 가야 하고 약 타러 가야 합니다. 마트도 중요합니다. 자주 가는 곳입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차 타고 가거나 자녀 불러야 한다면 정말 불편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있어야 합니다. 큰 마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은행도 가끔 가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뱅킹 많이 쓰시지만 그래도 복잡한 일은 은행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뱅킹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은행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민센터도 중요합니다. 각종 복지 혜택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가야 합니다. 서류 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가까우면 이런 일 처리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합니다. 운전 못하게 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 곳 갈 일 있을 때 자녀한테 부담 주지 않고 본인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관리 가능한 소형 평형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평에서 25평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평형이면 부부 둘이서 살기에 딱 좋습니다.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소형 평형이 좋으냐면 우선 관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20평에서 25평이면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평보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적게 나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다. 냉난방비도 적게 나옵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난방할 공간도 작고 냉방할 공간도 작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걱정 덜하고 여름에 전기세 걱정 덜합니다. 청소도 편합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청소할 곳도 적습니다. 나이 드시면 청소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작은 집이면 1시간 안에 청소 끝납니다. 큰 집은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이 크면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안 쓰는 방도 관리해야 하고 화장실 2개 청소해야 하고 넓은 거실 정리해야 합니다. 집이 작으면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형 평형은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부부 모두가 찾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기 쉽습니다. 가격도 잘 유지됩니다. 30평 아파트는 팔려면 1년씩 걸린다고 했죠? 20평에서 25평은 보통 몇 달 안에 팔립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일 생겨도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 황금성입니다. 황금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집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 들면 갑자기 큰 돈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큰 병 걸려서 수술비 필요할 수도 있고 요양원 들어가야 해서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가 급하게 도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집을 팔아서 현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합니다. 대출은 이자 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큽니다. 차라리 집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게 낫습니다. 황금성 좋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첫째, 위치가 좋아야 합니다. 역세권이거나 버스 정류장 가까운 곳이면 좋습니다. 둘째, 평형이 적당해야 합니다. 20평에서 25평이면 좋습니다. 셋째, 시설이 좋아야 합니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팔기 어렵습니다. 20년 이내 아파트면 적당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집이면 황금성이 좋습니다. 팔려고 내놓으면 몇 달 안에 팔립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큰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후에 망하지 않는 집의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가 도보권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 가능한 소형 평형이어야 합니다. 셋째, 황금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살던 집 팔고 새 집 구하고 이사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하숙과 코하우징입니다. 시니어 하숙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하숙집입니다. 방 하나에 침대, 책상, 옷장이 있고 화장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씁니다. 식사는 제공되는 곳도 있고 본인이 해 먹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에 방세, 관리비, 공과금이 다 포함됩니다. 식사 제공되는 곳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한 달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시니어 하숙의 장점은 뭡니까? 첫째,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말 상대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 나눕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둘째, 안전합니다.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응급 상황 생기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쓰러지면 발견도 못하고 시간 지나는 경우 있잖아요. 하숙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셋째, 관리 부담이 없습니다. 집 청소, 수리, 관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본인 방만 정리하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프라이버시가 부족합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을 공동으로 쓰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입니다. 밤늦게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사람 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생활 습관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누구는 좀 지저분하게 살고 누구는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누구는 시끄럽게 지내고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계약서 안 쓰고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비용은 언제 얼마씩 내는지,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시니어 하숙 알아보실 때는 꼭 여러 곳 방문해 보십시오. 집주인도 만나보고 다른 입주자들도 만나보고 시설도 직접 보십시오. 그리고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자녀분들과 같이 보십시오. 다음은 코하우징입니다. 코하우징은 시니어 하숙보다 좀 더 체계적인 형태입니다. 여러 가구가 모여서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동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 가구는 방 하나씩 있고 거실과 주방과 식당은 공동으로 씁니다. 빨래방도 공동으로 쓰고 정원도 함께 가꿉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활동도 합니다. 코하우징의 장점은 시니어 하숙과 비슷합니다. 외롭지 않고 안전하고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하숙보다 더 좋은 점은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겁니다. 본인만의 공간이 확실히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좀 더 보장됩니다. 그런데 코하우징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좀 더 듭니다. 시니어 하숙보다 시설이 좋고 공간도 넓으니까 비용이 더 나갑니다. 둘째,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몇 군데 있는데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코하우징 찾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시니어 하숙이든 코하우징이든 본인한테 맞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편한 성격이십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본인 성격을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대안들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이걸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 주거에 대해서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니어 하숙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아우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 성격,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지고 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나서 결정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60대 초반, 중반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때는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도 좋고 경제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때 결정하면 좋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 80대에 급하게 결정하면 좋은 선택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상의하십시오. 자녀분들도 부모님 노후 주거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같이 알아보고, 같이 방문해보고, 같이 결정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망하지 않는 집의 기준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울 것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은행 이런 생활 인프라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차 타고 가야 하는 거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운전 못하게 되면 고립됩니다. 둘째, 작을 것입니다. 20평에서 25평 정도의 관리 가능한 소형 평형이 좋습니다.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청소도 편하고 유지 관리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많아서 팔기 쉽습니다. 셋째, 팔릴 것입니다. 황금성이 좋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위치 좋고 평형 적당하고 시설 괜찮은 집이면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만 지키시면 노후에 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30평 아파트 때문에 관리비로 연금 다 쓰는 일도 없고 전원주택에서 고립되는 일도 없고 급할 때 집 못 팔아서 애태우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집은 자랑이 아닙니다. 집은 견딜 수 있는 삶의 크기입니다.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관리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큰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이웃과 안부 나누면서 사는 삶이 훨씬 부유합니다. 30평 아파트 관리비로 고생하는 것보다 20평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전원주택에서 고립되는 것보다 도시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노후는 체면 부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큰 집 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살려고 사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본인 상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사 가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녀분들과도 이야기 나눠 보십시오.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내용 꼭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 알고 노후 준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돈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